어느 작은 마을에 사는 제이든이라는 이름의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호기심이 많고 다양한 사물에 대한 의문을 품는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마을 도서관에서 우연히 존 로크의 백지설에 대해 읽게 되었습니다. 이 이론이 어린 제이든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그는 인간이 태어날 때 진정 아무것도 모르는 빈종이와 같은 상태인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제이든은 이론을 실험해보고자 하는 마음에 친구들을 모았고 그들 모두는 마을에 버려진 저택에 모였습니다. 그 저택은 오래되어 풍문에 의해 비어 있었고 여러 소문이 있어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제이든은 친구들에게 말했다. 우리에게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직접 알아보자. 그들의 실험은 간단했습니다. 저택의 여러 방마다 각각 다른 환경을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 경험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방은 완전히 어두웠고 벽에는 다양한 냄새가 나는 향초가 켜져 있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친구들은 서로 앉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향기만을 느끼며 그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건 레몬 같아. 아니야, 이건 바닐라일 거야. 그들은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추측을 했습니다. 두 번째 방은 빈캔버스와 물감이 가득한 방이었습니다. 벽에는 자신을 표현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물감을 손에 묻히고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작품을 보며 웃음과 감탄이 오갔습니다. 너는 언제 이런 상상력을 발휘했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이런 색깔이 있었나 봐. 마지막 방은 거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양한 크기의 거울이 벽과 천장, 바닥까지 모두 덮고 있어 그들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든 자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어리둥절했지만 곧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깨달아갔습니다. 저기 비친 내 얼굴이 진짜 나일까? 항상 보던 나와는 좀 달라 보이네. 제이든과 친구들은 모든 방에서 일어난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이 태어날 때 자신이 빈 종이와 같았는지 그리고 환경과 경험이 자신들을 어떻게 변화시켜 왔는지를 토론했습니다. 그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간은 어쩌면 진짜 백지로 태어날지도 모르지만 그 백지를 채우는 것은 각자의 경험과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실험은 친구들에게 단순 한 놀이 이상의 것이었고 제이든은 존 로크의 이론을 몸소 체험하며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들은 자신이 경험한 세상의 모든 것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고 배움에 대한 열망이 커졌습니다. 이 작은 모험은 그들 각자에게 새로운 시작과 같았고 마음속의 백지에 새로운 색깔을 더해 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자크라는 이름의 젊은 수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남다른 재능을 가졌지만 항상 익숙한 문제의 틀 안에서만 머물렀습니다. 자크는 자신이 아는 공식과 정리로 이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고 믿었고 그의 삶은 그렇게 균일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알랭 바디우의 말처럼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자크는 어느 화창한 봄날 도서관에 가던 도중 길목에서 갑자기 사람들의 웅성거림을 듣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에 다가가 보니 그곳에서는 한 사람이 예술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름 모를 거리 예술가였고 그의 그림은 무언가 초현실적인 분위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자크는 멀리서 무심코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어떤 기묘한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은 한 남자가 복잡한 수학적 공식을 풀며 동시에 아름다운 여러 음악이 공존하는 세계를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논리와 감성이 혼합되어 있었고 그것은 자크가 그동안 자신에게서 잊고 있던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 순간 자크는 어떤 설명할 수 없는 강력한 흐름에 휩싸였습니다. 이 거리에서의 우연한 만남은 그에게 수학이라는 엄격하고 차가운 세계가 아닌 그 너머에 존재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자크는 이 불가사의한 경험이 바디우가 말한 사건임을 직감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자크는 자신의 삶과 연구를 재정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는 수학을 통해 예술과 음악, 그리고 인생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방정식을 개발하고 그것들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연구를 새로운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다. 자신의 발견이 단순히 이론의 그늘에 머물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도 진리를 전달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강의를 여러 사람들에게 그의 독특한 발견을 소개합니다. 자크는 수학적 문표들을 통해 만든 음악을 재생하며 사람들에게 수학이 단순히 숫자와 공식의 나열이 아닌 세상의 여러 요소와 통합된 하나의 예술임을 알려줍니다. 그의 강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작은 사건들을 불러일으켰고 몇몇 사람들은 그의 강의를 통해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자크는 이러한 변화를 보며 자신이 바디우의 교훈을 올바르게 실천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사건을 통해 자신이 진리를 찾아 피델리티를 지켰고 더 나아가 그것을 다른 이들과 공유했습니다. 결국 자크는 새로운 길을 찾아 평생 그 사건에 충실한 제자로 살아가며 자신만의 진리를 세상에 전달하는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를 통해 깨달은 삶의 가능성을 자신의 세계에 펼쳐나갔습니다. 자크의 이야기는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길고양이 탐정단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길버트 하먼 해설 명적 추론, 이론에 기반한 흥미진진한 모험입니다.
어느 조용한 마을의 작은 거리, 주민들은 오랜만에 조용한 일상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봉헌의 상징이었던 커다란 청동 조각상이 사라졌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조각상은 마을의 자랑이었고 관광 명소이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고 경찰이 조사를 시작했지만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마을에 사는 고양이 형제, 즉 길고양이 탐정단이 사건 해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 고양이 형제는 남다른 호기심과 치열한 추리 능력을 자랑하는 형 암스와 감각이 예리한 동생 밤스였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집사로부터 배운 설명적 추론을 10분 발휘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암스와 밤스는 먼저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경찰들이 흔적을 찾기 위해 발자국 하나하나를 뒤집어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들은 사람들에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암스가 관찰하던 중 조각상이 있었다고 알려진 자리 주변에서 반짝이는 이상한 금속성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이제 막 발견된 첫 번째 단서였습니다. 고양이 형제는 과거 경찰서에서 들은 바에 따라 이 금속 물체가 마을 외곽에 있는 오래된 폐공장에서 사용하던 것과 동일한 것임을 알아차렸습니다. 밤스는 꼬리를 휘두르며 이건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고 있어 라고 외쳤습니다. 밤스 역시 동의하며 곧장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폐공장에 도착한 암스와 밤스는 조용하고 낡은 구석구석을 탐색했습니다. 그때 밤스의 예민한 귀가 멀리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를 잡아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끌고 가는 듯한 쇠사슬 소리였습니다. 밤스는 소리를 향해 암스와 함께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형제는 벽 너머에서 사람들의 대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마을의 오래된 전설에 따라 조각상을 팔아 큰 돈을 벌어들일 계획을 세운 도둑들이었습니다. 암스는 고양이들만의 은밀한 움직임으로 벽 뒤에서 대화 내용을 엿들었습니다. 대화를 통해 이들이 조각상을 인근 도시로 팔아넘기려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길고양이 탐정단은 이제 모든 조각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초기의 금속성 물체부터 쇠사슬 소리까지 이 모든 것은 마을을 떠나기 전에 완전히 해결된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형제는 즉시 마을로 돌아와 그들의 발견을 사람들과 경찰에게 알렸습니다. 경찰은 빠르게 움직여 도둑들을 체포하고 조각상을 무사히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길고양이 탐정단의 활약으로 마을의 상징은 다시 제자리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암스와 밤스는 그제야 가벼운 마음으로 공연을 거닐며 한낮의 태양 아래서 여유롭게 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용감한 추리력과 설명적 추론이 힘 덕분에 마을은 다시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제한된 정보 속에서 최고의 설명을 찾기 위한 설명적 추론은 우리의 일상 속작은 영웅이 되어 주기도 합니다. 길고양이 탐정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듯 정해진 답이 없더라도 단서를 통해 추론하고 이야기를 완성해가는 과정은 언제나 흥미진진하고 가치 있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맥스 셔러의 가치계층 구조에 기반한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때 독일의 작은 마을에 필립이라는 호기심 많은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필립은 항상 인생의 의미를 찾아 헤매며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마을 도서관에 먼지 쌓인 구석에서 맥스 셔러의 가치 철학에 대해 읽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이론이 자신의 삶의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필립은 가치의 계층 구조에서 가장 낮은 계층인 감각적 가치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가장 단순한 즐거움, 즉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집중했습니다. 처음에는 삶이 마치 끝없는 축제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는 이 즐거움들이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기에는 너무나 더 적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순간적인 즐거움 뒤에 찾아오는 허무는 그에게 더 보상적이고 지속적인 가치를 찾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필립은 그 다음 계층으로 나아가 생명적 가치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더 건강하고 강하게 만들기 위해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활동에도 참여하며 자신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의 삶이 더 견고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무언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단순히 생존 그 이상일 수는 없는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에 필립은 정신적 가치를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술 작품을 감상하고 과학과 철학을 공부하며 법과 사회제도에 대해 깊이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단순히 개인의 즐거움이나 생존을 넘어서는 더 복잡하고 다층적인 세계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주변 세상을 더 넓게 이해할 수 있었고 어제의 자기가 아닌 더 성숙한 자신이 되어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립은 최고 계층이 성스러운 가치를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종교와 영적 전통을 탐구하며 그곳에서 제시하는 궁극적인 진리와 절대적 가치를 찾으려 했습니다. 명상과 기도를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내면의 평화와 조화를 이루고자 했습니다. 비로소 그는 자신의 존재가 이 세상의 더 큰 목적의 일부일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여정을 통해 필립은 셔러의 가치, 계층 구조가 단순히 어떤 고정된 법칙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풍요롭게 하는 과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각 가치가 서로 맞물려 있으며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인식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필립을 통해 자신들의 삶에서도 어떤 가치를 우선시해야 할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필립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셔러의 이론이 단순한 철학적 사변에 그치지 않고 현실적인 삶의 길잡이가 될 수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필립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가치를 우선시하며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제공합니다.